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25번째 이야기. 유공을 소패에 머물게 한 것은 호랑이를 잡기 위한 준비여. 허도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허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동탁의 잔당엔 장수가 유표와 손을 잡고 군세를 회복해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남양과 강릉에서 조홍 장군이 장수를 맞아 싸웠으나 크게 패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가면서 손책에게 편지를 보내 유표가 형주에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도록 부탁했습니다. 또한 여포와 유비를 만나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다짐을 해두었습니다. 여포가 돌아간 후에 조조는 유비를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유공을 소패에 머물게 한 것은 호랑이를 잡기 위한 준비여. 호랑이라면 혹시 여포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서주의 진대부와 진등이 여포를 잡을 함정을 파고 있으니 그들 부자와 상의하도록 하시오.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허도로 돌아온 조조에게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회와 오습이라는 자가 이가 곽사의 목을 베고 그 일족 100여 명을 생포해 온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역적 일족의 목을 베어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성문 앞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순욱으로 하여금 허도를 지키게 한 뒤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조조가 군사들을 이끌고 넓게 펼쳐진 보리밭을 지날 때였습니다. 보리가 아주 잘 여물었는데 베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소장의 생각에는 군사들에게 자주 약탈을 당한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마을의 촌장과 노인들을 부르도록 하라. 조조는 잠시 행구를 멈추고 마을의 촌장과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계절에 부득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적을 치기 위함이요. 군사들에게 보리밭을 짓밟거나 재산을 빼앗는 자는 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렸으니 염려 말고 보리 수확을 하도록 하시오. 조조의 말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조조군이 지나갈 때는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조의 대군은 보리가 한 톨도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행군하였습니다. 한 번은 보리밭에서 조조가 탄 말이 갑자기 날뛰어 보리밭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조조는 행군을 중지시키고 자신에게 군법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사곽가가 춘추의 가르침에 아무리 법이라도 존귀한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끄는 존귀한 분이신데 어찌 가벼이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라고 하며 조조를 말렸습니다. 곽가의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보임으로써 군사들에게 군령이 엄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로 군사들은 감히 군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조군의 진군은 무더운 여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보구 산맥의 뜨거운 바위산을 넘는 조조군에게 가장 힘든 것은 마실 물의 부족이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매실나무가 가득한 숲이 있으니 매실을 실컷 따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 맛있겠다. 아이고, 입에 침이 고이네. 갈증에 지쳐있던 조조의 군사들은 매실이라는 말을 듣자 입속에 침이 고여 그것으로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조조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장수는 유표에게 구원군을 부탁하는 사자를 보내고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와 조조군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거세게 밀려드는 조조군의 기세에 장수의 군사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짓밟혔습니다. 장수는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남양성으로 후퇴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해자에 물을 메우게 하고 흙가마니와 나무 등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초를 세워 성 안을 감시했으며 자신은 매일 말을 타고 성 주위를 돌며 곳곳을 살폈습니다. 성 주위를 돌아본 조조는 서문의 성벽 쪽에 군사들 대부분을 집중시켜 장작을 쌓고는 그것을 징계 삼아 성 안을 공격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장수는 그의 모사인 가후와 위기를 벗어날 계획을 의논하였습니다. 제가 막루에서 살펴보니 조조는 매일 성 주위를 돌며 이곳 저곳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동남쪽 부분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더군요. 벽돌과 방책이 낡아 있는 성로의 약점을 정확히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왜 그 반대편의 서문을 공격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조조의 속임수입니다. 성을 수비하는 군사들의 주력을 서문 쪽으로 돌려놓자는 속셈이지요. 저러다가 갑자기 동남쪽을 공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단 말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방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방, 꾀책. 방책이란 방법과 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가우는 백성들을 군복으로 갈아입힌 후 횃불을 들고 성의 서북쪽에 서 있게 해서 군사가 서북쪽으로 몰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조조는 남양성 서북쪽을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의 군서들도 서북쪽에만 모여 들끓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자 조조는 군서들을 조용히 동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조조와 군서들은 약한 성벽을 어렵지 않게 허물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우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조는 급히 후퇴를 하게 됩니다. 동남쪽에 배치된 장수의 군사들은 최정 예들이었습니다. 급습을 당한 조조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패한 조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달려 수십 리를 도망갔습니다. 밤새 장수의 군사들에게 쫓긴 조조는 새벽 몇기야 남은 군사들을 수습하니 전사한 군사만 무려 5만이 넘었습니다. 공의 책략은 정말 놀랍소. 조조가 제 꾀에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 큰 패배를 당한 조조는 군사를 수습해 허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표에게 서신을 보내 조조의 길을 막으라고 하면 틀림없이 조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 말이 옳소. 내 지금 당장 서신을 쓰겠어. 장수는 가우의 계책에 따라 형주의 유표에게 서신을 보내 조조를 협공할 것을 청했습니다. 남양성을 치려던 조조가 달아나고 있다오. 지금이야말로 조조를 잡을 절호의 기회인 것 같소. 하지만 손책이 강 어귀의 군사를 모아놓고 있으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손책군의 행동은 틀림없이 조조의 계략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 조조를 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유표는 모사 계량의 말대로 황조에게 형주성을 지키게 한 후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퇴로를 끊기 위해 진군하였습니다. 장수 역시 유표군이 출동한 것을 알고 가우와 함께 남양성을 나와 조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날 퇴, 길로. 퇴로란 물러날 길을 말합니다. 다음 날 허도에 있던 순욱은 조조에게 사자를 보내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안중현에 이르자 과연 유표의 군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채 조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수군도 유표군의 공격과 때를 맞춰 조조를 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매복한 군사들이 땅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자 혼란에 빠진 유표군은 조조군의 기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숨어있던 군사들 중 한 갈래는 추격하던 장수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장수와 유표의 군사들은 결국 조조군의 크게 패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수와 유표를 완전히 섬멸해 버리리라. 허도로부터 급보입니다. 허도에 또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냐? 하북의 원소가 주공이 없는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큰일이로군. 원소라면 장수나 유표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진 자가 아닌가. 모두 허도로 돌아가자.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손책의 공을 황제께 아뢰어 토역장군으로 봉하고 사자를 보내 영주에 유표를 치라는 조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주 쪽의 동태를 살폈지만 원소에게서는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소는 기주 외에도 4조에 걸친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0만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원소의 사자가 승상께 이 서신을 전해달라고 왔습니다. 원소 이놈이 감히 승상, 무슨 내용이옵니까? 공손찬을 치려고 하니 군사와 양식을 빌려달라고 하는군.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듯한 투로군. 교만한 원소놈을 치고 싶은데 내게 힘이 모자라니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은 사방에 적을 두고 있으니 원소를 칠 때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허도가 위험해집니다. 순공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포가 지금은 주공의 말을 듣고 있지만 이 허도를 비우게 되면 반드시 이곳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다음날 조조는 원소에게 공손찬을 칠 때 필요한 군량미와 말들, 그 밖에도 많은 군수품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장군께서 공손찬을 토벌하시겠다고 한 결심에 저도 찬성합니다. 군량미와 말 등 군수품을 보내드립니다만 소생도 허도의 수비를 위해 병력이 필요하므로 군사는 보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한편 서주에서는
조조가 심어둔 진규, 진등 부자가 가진 아첨으로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주공, 진등 진규 부자가 장군 앞에서 갖은 아부를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대는 어째서 현인들을 모함하는 게요? 주공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공은 왜 충성스러운 진등 부자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요? 듣기 싫으니 그만 나가보시오. 진공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군사 몇을 이끌고 소패 근처로 사냥을 나갔다가 수상한 사람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조조의 밀서를 갖고 유비에게 갔다가 허도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유비의 답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포를 치라는 공의 부탁은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비의 군사와 장수들이 많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승상께서 군사를 일으키신다면 그때는 제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승상의 크신 명령을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유비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고 소패성의 유비를 잡아오라.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물밀듯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크게 놀랐습니다. 조조에게 사실을 보낸 유비는 소패성을 수비하기 위해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관우는 서문, 장비는 동문, 손거는 북문, 유비 자신은 남문을 맡았습니다. 얼마 후 고순이 거느린 군대가 소패성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고순의 군사들은 이내 성을 공격해왔지만 유비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장효의 군대가 관우가 있는 서문을 공격해왔습니다. 저 장수는 장효가 아닌가? 어찌하여 장공 같은 사람이 여포의 밑에 있는 것이오? 그가 역적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관우의 일갈에 장효는 말을 돌려 동문 쪽을 향하게 됩니다. 여포는 유비가 있는 소패를 치면서도 뒤에 있는 조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통해 원술과 동맹을 맺은 후 조조를 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믿을 만한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소? 따님을 먼저 회남으로 보낸다면 여포공의 진심을 믿을 수 있겠소? 항맹은 서주로 돌아와 여포에게 원술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분기탱천한 여포는 혼사를 포기하고 유비를 먼저 척결하러 나서게 됩니다. 다음날 여포는 적투마를 타고 군사를 손수 이끌고 소패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패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포는 적투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며 장수와 병사들을 격려했는데 이 모습은 성 위에 있던 유비에게도 보였습니다. 장군께서는 무슨 일로 군사를 이끌어 이 비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저는 여장군의 은혜를 받은 적은 있어도 원수진 일은 없소이다. 맞소이다. 유비공은 나와 원수진 일이 없어. 그런데 왜 조조와 손잡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요? 그 일은 조조가 천자의 칙명으로 군사를 동원하라는 명을 보냈기에 천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 따르겠다고 답서를 보낸 것이오. 그러나 내가 어찌 여장군과의 친분을 끊고 해를 가하려 하겠소. 여포는 유비의 말을 들은 뒤 다시금 조조에 대한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에게 소패성을 맡긴 뒤 자신은 서주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조조는 소패성의 상황이 위급한 것을 알고 하우돈에게 명해 즉시 5만의 병사와 함께 출동시키고 직접 대군을 이끌고 뒤따르기로 했습니다. 조조군의 출동 소식은 곧 서주의 여포에게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소패 근처에서 조조군과 여포군이 맞닥뜨렸습니다. 고순과 하우돈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고 하우돈을 당하지 못한 고순이 도망을 치자 고순 진영에서 화살을 쏘아 하우돈의 눈을 맞추게 됩니다. 이 눈알은 내 아버지의 정기여 어머니의 핀이 어찌 땅에 버릴 수 있겠는가. 눈에 박힌 화살을 얘네 쪽에 붙은 눈알을 입으로 삼키는 하우돈. 제 아무리 용맹한 하우돈이라곤 하지만 부상을 당한 데다가 앞이 안 보여 고순의 군사들이 덤벼들자 대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순에게 쫓기던 하우돈은 동생 하우연의 도움으로 겨우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맹상으로 불린 하후돈. 하후돈전에 따르면 하후돈은 한쪽 눈을 잃고 난 다음 하후연과 구분을 짓기 위하여 맹상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후돈은 한쪽 눈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눈 먼 하후돈이라는 뜻의 맹사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고순이 승세를 몰아 공격해 오자 하후돈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조조군은 고순의 공격을 피해 제복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여포는 기세를 몰아 곧장 소패성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유비는 조조군이 패한 사실도 모르고 원군을 돕기 위해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조군을 맞으러 간 여포군이 다시 돌아오다니 그럼 조조군이 졌단 말이오. 여포가 달려나오자 관우와 장비 또한 말을 몰아 이에 맞섰습니다. 양군은 불꽃을 튀기며 접전을 벌였지만 여포군은 강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강력하게 맞섰지만 여포가 군사를 돌려 유비의 뒤를 치자 유비군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성 안으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알겠다. 성문을 열어라. 주공을 성 안으로 피신시켜라. 성 위의 병사들은 유비와 여포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활을 쏠 수도 다리를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여포는 적토마를 달려 성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여포를 막기 위해 수십 명의 유비군이 달려들었지만 여포의 방천화극에 베이거나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고순, 장효의 군사마저 성 안으로 밀어닥치자 소패성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며 여포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비군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유비도 식구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홀몸으로 소패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여포 장군님께서는 설마 저희 주공의 가족들을 해치려고 오신 것은 아닐 테지요. 하지만 유비는 조조와 내통해서 나를 저희 주공께서는 장군을 배반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조조에게 의탁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군께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미축에 정중하고도 광곡한 청의 여포는 마음이 움직여 유비의 가족은 서주성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 이 성은 원래 나의 주공 유비님의 것이다로 이어집니다.